네, 재료역학 강의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하중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은 작용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하중으로 분류가 된다. 2번은 작용 속도에 따라서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충격하중과 반복하중은 동하중의 일종이다. 3번, 분포하중은 넓은 범위에 작용하는 하중이고 단위를 이렇게 쓴다. 교번 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집중 하중은 실제 모든 하중이 이상적으로 한 점에만 작용한다. 답은 5번입니다. 읽어보시면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응력 변형률 선도.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례 한도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비례하며 후크 법칙이 성립하는 곳이다. 탄성 한도는 영구 변형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지점이다. 상항복점은 응력의 증가 없이도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연성 재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극한 강도는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 지점으로 이 지점 이후부터 네킹이 발생한다. 파단점에서의 응력은 항상 극한 강도에서의 응력보다 크다. 답이 뭘까요? 답은 5번입니다. 파단점의 응력은 극한 강도보다 낮게 나타나겠죠. 다음은 3번입니다. 연성. 연성은 재료가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고 전성은 재료를 얇은 판 모양으로 넓게 펼칠 수 있는 성질을 말하죠. 그리고 치성은 갑자기 파괴되는 성질이고 그 예로 주철이나 유리가 있겠고 탄성계수는 응력 변현율 선도에서 탄성 구간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재료의 강성을 나타낸다. 인성은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응력 변형률 선도 아래의 전체 면적과 무관하다. 답은 5번이고 인성이 응력 변형률 선도 아래의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인성이 큰 재료다.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화성비. 포화성비는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의 비의 절대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고체 재료의 포화성비는 0에서 0.5 사이이고 0.5인 재료는 하중이 가해져도 체적 변화가 없는 완전 비압축성 재료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탄성계수를 포함한 관계식에서 포화성비가 커질수록 탄성계수의 값은 항상 작아진다. 답은 5번이겠죠? 이제 이 공식을 써놓은 다음에 포화성비가 커질 경우에는 이가 작아지냐? 이게 일반적으로 뭐 맞을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항상 작아진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V가 0.5가 될 경우에는 K가 무한대가 되면서 이 비례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작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응력에 대한 설명. 수직 응력은 당연히 작용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인장과 압축이 있겠고 전단 응력은 작용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치 응력은 변형전 초기 단면적, 즉 A0를 기준으로 계산한 응력이고 진 응력은 변형된 순간의 실제 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치 응력보다 작거나 같다. 5번은 굽힘 시 발생하는 응력은 수직 응력의 일종이며 중립축에서는 그 값이 0이다. 네, 답은 4번이고요. 하중이 작용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당기니까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진응력의 경우에는 줄어든 실제 단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항상 공치 응력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안전율에 관한 설명인데 안전율은 극한 강도를 허용력으로 나눈 값이다.
2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3번. 3번은 딱 봐도 수상하죠. 4번. 허용 응력은 안전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최대 응력이다. 5번. 연성 재료의 경우에는 항복점을 기준으로 안전율을 결정한다. 네, 답은 3번인데 당연히 재료에 더 큰 무리가 간다면 안전율을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때 허용력은 비례식에 의해서 더 낮게 설계해야 되겠죠. 네, 답은 7번입니다. 전단 응력은 곱부로 나타낼 수 있다. 전단 변형률은 변화된 각도를 의미한다. 재료 내부의 한 점에 전단 응력이 작용하면 직각인 면에도 같은 크기의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액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 4번. G는 항상 2보다 크다. 5번. 순수 전단 상태에 있는 요소의 주응력은 전단 응력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45도 기울어진 면에 나타난다. 자, 답은 4번이고 포화성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E가 항상 G보다 크겠죠. 다음은 8번. 변형률 에너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1번을 보시면 하중의 재료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고 일의 양학과 같다. 축하종을 받는 부재의 탄성 에너지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3번.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를 변형률 에너지 밀도라고 하며 탄성 한도까지의 면적을 탄성 계수라고 한다. 4번은 인성, 5번은 동일한 인장 하중을 받을 때 세로 탄성 계수가 큰 재료일수록 더 많은 변형 에너지를 저장한다. 답이 뭘까요? 답은 5번입니다. 변형률 에너지, 이제 U는 2분의 1 P 람다고 람다가 A 2분의 PL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변형률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탄성 계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재료가 딱딱하면은 변형이 덜 되고 이제 탄성 계수 같은 경우에는 큰 재료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파손 및 피로에 대한 설명. 피로 파괴는 항복 강도보다 낮은 응력에도 발생할 수 있다. 피로 한도는 무한히 반복되는 하중에도 파괴되지 않는 응력의 최대값이다. 크리프 현상은 일정한 하중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으로 고온에서 발생한다. 응력 집중은 당연히 현상이 단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며 수명을 단축시킨다. 취성 재료는 응력 집중의 영향이 둔감하여 안전율을 작게 잡는다. 취성 재료면 잘 깨지기 때문에 안전율을 크게 잡아야겠죠. 다음은 열응력에 대한 것입니다. 온도 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이나 수축이 부속될 때 발생한다. 맞겠죠? 응력의 크기는 선팽창 계수 dt 2의 곱에 비례한다. 식을 한번 써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단이 완전히 고정된 경우에는 크기가 길이나 단면적과 관계가 없는지, 온도가 상승하면 부재 내부에는 인장 응력인지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재료를 결합했을 경우에 선팽창 계수가 큰 재료가 온도가 상승하면 압축 응력을 받게 되는지. 자, 답은 4번인데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부재가 팽창하려 하지만 고정단 일을 막기 때문에 내부에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다. 후계 법칙에 대한 설명. 이거는 시그마는 E 입실론 그리고 뭐 람다는 A 2분의 PL 이렇게 쓰시고 4번만 보시면 최적 변형률은 선 변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후계 법칙은 거의 대부분의
하중에 대해서 이제 탄성 구간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강성과 강도에 대한 설명. 강도는 이러이러하고 강성은 이러이러하다. 극한 강도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를 경우에 강성이 다를 수 있는지, 강도가 만족하더라도 강성 조건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을지, 단면적을 키우는 것이 강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는지. 답은 5번인데 강성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단면적이나 관성 모멘트를 키우는 것이 강성을 높이는데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다음은 재료의 정역학인데요. 정정과 부정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정의 정의는 힘의 방정식만으로도 반력과 부재력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고, 부정정은 그 외에 조건이 필요하겠죠. 3번 부정정 구조물에서 온도 변화나 지점에 어떤 침하가 발생하면 부재 내부 추가적인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정정 구조물의 부재 강성 변화가 반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정 구조물은 이제 좀 과잉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부재가 파손되어도 즉시 붕괴되지 않겠죠. 다음은 자중에 대한 설명. 일정한 단면적을 가진 직사각형 봉이 수직으로 매달려 있을 때 자중에 의한 최대 응력은 고정단 맨 위쪽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시그마는 감마 L이기 때문에 이제 L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서서히 하겠죠. 그리고 자중에 의한 부재 전체의 신장량은 부재 전체 무게와 같은 크기의 집중하중이 끝단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신장량의 절반이다.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중에 의한 신장량은 부재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한 단면적의 크기와는 무관할지, 또 비중량이 같은 두 재료로 만든 경우에 길이가 2배가 되면 자중에 의한 신장량도 2배가 될지. 네. 이제 식을 보면은 2분의 감마 L 제곱이죠. 그래서 L이 2배가 되면 신장량은 4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신장량 말고 응력 공식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일 강도봉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5번인데, 응력은 단면적의 크기나 변화율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단면을 형성한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좀 뒤로 가볼까요? 네, 직렬로 연결된 단면적이 다른 두 봉의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성질, 두 봉에 작용하는 인장하중의 크기가 동일하고 단면적이 작은 봉에서 더 큰 수직 응력이 발생한다. 이제 시그마는 A분의 P이기 때문에 A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그마가 커지겠죠. 전체 신장량은 직렬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구하고, 탄성 개수가 큰 재료일수록 해당 구간의 신장량이 더 큰가? 답이 4번인데 식을 쓴 다음에 탄성 개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델타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주응력과 주평면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이 이제 역학에서 가장 킬러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주평면은 전단 응력이 0인 평면이다. 그리고 주응력은 해당 점에서의 수직 응력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한다. 직교하는 평면상의 수직 응력의 합은 임의에 직교하는 두 평면상의 수직 응력의 합과 같다. 평면상에서는 항상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각도는 탄젠트 2세타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자, 답은 4번인데 주평면에서는 전단 응력이 0이기 때문에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하는 곳은 주평면과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일어난다. 요 선지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원에 대한 설명. 중심이 수직 응력 중에 축 위에 존재하는지, 이 반지름이 무엇인지, 중심 장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요소에서 각도를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동일한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점인지, 네, 세타만큼 변할 경우에는 2세타만큼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 좀 뒤로 넘어가서 비틀림 잠깐만 보고 가면, 비틀림 하중을 받기 전의 평면은 비틀린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축의 중심선은 비틀림 후에도 직선을 유지하고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시고, 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형 단면의 지름은 전단 변형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이건 이론적인 건데, 비틀림 하중을 받아도 단면의 형상과 지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36번. 비틀림 전단 능력 분포에 대한 설명. 전단 능력의 크기는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지, 다음 축의 중심에서의 전당력은 0인가, 최대 전단 능력은 축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발생하는지, 비틀림 모멘트가 일정할 때 축의 지름이 커질수록 최대 전단 능력이 작아지는지, 전단 능력의 방향이 반지름 방향과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식을 한번 써보시고 그림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서 선지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37번. 극관성 모멘트와 비틀림 저항에 대한 설명인데 1번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그리고 단위도 종종 물어봅니다. 강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강성이 클수록 잘 비틀리지 않는지 비틀리는지, 극관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차와 같은지 뭐 합인지 곱인지 이런 거. 답은 5번인데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의 합과 같습니다. 네, 제로역학은 여기까지 시범 강의 하겠습니다.